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천재화가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의 활동으로 우리 문화가 크게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역사 2뉴스에서는 영조 때 독창적인 화법으로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그려낸 겸재 정선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울러 겸재보다 한 세기 뒤인 정조 때 독특한 글씨체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이뉴스의 최연지입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또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그림에서는 우리의 산천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그린 독창적인 화법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조선 전기의 산수화로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국의 산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조선 전기의 산수화인데요. 선비가 중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화법을 그대로 따라 그렸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조선 후기에 그린 이 그림은 우리 산천을 보고 사실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상 속의 풍경이 아닌 진짜 조선의 풍경, 이런 의미에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이 진경산수화의 주역이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그럼 겸재정선이 어떻게 해서 진경산수화를 그려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부채를 들고 모란을 감상 중인 이 고상한 선비가 바로 정선인데요. 1676년 정선은 몰락한 양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학문뿐만 아니라 그림 솜씨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정선은 7살 무렵부터 당시 유학의 대가 김창흡의 제자가 되어 학문과 시화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이병연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정선이 그림을 그리면 이병연이 시를 써서 화답하며 평생 동안 우정을 이어갑니다. 1711년 8월 정선의 나이 36세 때 처음으로 스승 김창흡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금강산 풍경을 그려내는데요. 비록 세련미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산천을 그만의 독창적인 화법, 즉 진경산수화법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절친한 벗인 이병연의 초대로 정선은 스승 김창흡과 함께 두 번째 금강산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선은 이병연에게 내외 금강산을 그려 선물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정선의 두 번째 금강산 그림책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선은 일약 조선 최고의 화가로 떠오릅니다. 그해 11월 당시 좌의정이던 김창집이 연행사로 청나라에 갈 때 김창흡은 정선의 그림을 가지고 따라가는데요. 청나라 산수화의 대가로 여러 조선 화가들의 그림을 보았던 마유병은 정선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랍습니다. 독특합니다. 이제껏 보았던 조선의 그림 중 최고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가 조선은 물론 청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선이 진경산수화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 전인 10대 시절
정선의 명성을 듣고 스승으로 모셔다 그림을 배웠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엔 정선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조는 우리 산천을 골고루 다니며 직접 보고 그 모습을 그려낼 수 있도록 정선을 경치 좋은 고을에 관리로 보내곤 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천재 화가 겸재 정선을 알아본 영조. 영조는 병자호란 이후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독창적인 조선의 문화가 꽃피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영조가 있었기에 정선의 화풍이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정선이 그려낸 그림들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진경산수화의 세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재 정선은 36세에 금강산을 처음 다녀온 이후 여러 차례 금강산을 그렸습니다. 금강전도에선 그의 그림 기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솟아오른 봉우리는 수직으로 쭉쭉 내리고 표현했고, 봉우리 사이사이에는 크기가 다른 점들을 여러 개 찍어서 소나무와 흙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화법은 정선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정선은 금강산을 검은색의 흑산과 흰색의 바위산으로 표현했으며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대조를 이루게 하여 음과 양을 조화롭게 표현했습니다. 정선은 금강산과 같은 명산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고 자란 한양의 인왕산도 즐겨 그렸습니다.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표현한 인왕제색도에서는 그의 진경산수화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비에 젖은 바위벽은 먹물로 힘차게 그렸으며 가까운 능선과 나무들은 짧게 끊어찍은 점으로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 65세 때 영조의 명을 받아 한강 주변을 그린 33가지 풍경을 보면 250년 전 한양 풍경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겸재 정선은 우리 산천을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겸재 정선이 80세를 넘길 즈음엔 집집마다 그의 그림이 걸려 있을 만큼 그의 진경산수화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선이 활동하던 시기에서 약 100여 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천재가 조선의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추사 김정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럼 추사 김정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사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를 낳은 김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글씨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15살 되던 해에 김정희는 박제가의 제자가 됩니다. 김정희는 스승 박제가에게 유교의 경전인 논어와 맹자 외에도 천문, 지리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데요. 그 당시 청나라의 새로운 학문인 고증학도 알게 됩니다. 박제가에게 청나라의 앞선 문물에 대해 전해들은 김정희는 언젠가 꼭 연경에 가보리라 결심하는데요. 1809년 김정희가 24살 되던 해 아버지가 연행사로 연경에 가게 되자 김정희도 따라갑니다. 연경, 지금의 북경에서 김정희는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 옹방강을 만나 자신의 학문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요. 조선에 자네 같은 보배가 있다니. 경전 연구와 문장으로는 내가 만나본 조선 사람 중에 최골세. 옹방강은 청년 김정희의 폭넓은 학식에 감동받아 그를 제자로 삼는데요. 연경에서 돌아온 뒤에도 김정희는 스승 옹방강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청나라의 금석학과 고증학을 배우게 됩니다.
김정희는 타고난 글씨와 학문 실력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금석학과 조선의 글씨 이론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서체인 추사체를 만드는데요. 추사체는 당시의 서체와는 달리 개성이 강하고 독특합니다. 글자의 생김새 역시 파격적인데요. 추사 김정희의 폭넓은 학식과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희는 나이 55세 모함을 받아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요. 9년간의 유배 생활 기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글씨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59살이 되던 해 김정희는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요. 청나라를 오가며 조선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서책을 자신에게 전해준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 이상적을 위해 그린 세한도는 소재와 구도도 너무 간단해 오히려 심심해 보이지만 추사 김정희의 높은 정신 세계를 그려낸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절개와 고듬을 나타내는 그림 속 소나무와 잣나무는 스승님의 인품을 그대로 닮았구나. 추운 시절을 그린 그림 세한도. 이상적이 연경에 가서 세한도를 청나라 학자와 화가들에게 보여주자 앞다투어 시문을 써주었는데요. 모두들 세한도야말로 문인화의 최고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의 글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 세한도는 그 길이가 10m에 이르는 긴 그림이 되었습니다. 1848년 겨울, 오랜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 한동안 뜸했던 난초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추사 김정희만의 정신세계가 드러난 그림과 글씨처럼 난초 그림 역시 자유롭고 독특했습니다. 이렇게 그림, 글씨는 물론 금석학, 고증학, 천문학까지 조선 후기 학문과 예술 중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김정희는 붓끝으로 세상을 바꾼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분명 타고난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과 청나라에서 명성을 떨칠 때도 또 제주도에서 귀향살이를 할 때도 단 한순간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랬기에 조선 후기 문예 중흥기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정선의 진경산수와 김정희의 추사체가 조선 후기 우리 문화를 꽃피우고 있을 무렵 나라 밖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의 신분사회는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시민, 농민, 노동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소수인 1, 2신분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면세 혜택도 누리는 데 비해 대다수가 속한 제3신분은 가난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참여 권리 등에서는 제외돼 불만이 날로 높아졌는데요. 미국 독립전쟁 지원과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로 왕실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놓이자 루이 16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89년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로 구성된 삼부회를 소집했습니다. 삼부회에서 시민 대표들은 봉건사회의 특권을 폐지하고 평등과세 등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를 조직합니다. 루이 16세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고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은 힘을 합쳐 봉건사회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1789년 7월 14일 봉건주의에 맞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인권,
자유, 평등의 정신을 주장한 시민혁명이자 민주주의 혁명으로 유럽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조선 후기 미술계를 이끈 두 천재화가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경산수화와 추사체. 이는 당대 아시아 최고의 문화상품에서 이제는 최고의 문화유산이 되었는데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역사 이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